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얼마 전에 금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극과 극인 나라를 봤었어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아르헨티나였었는데요. 그 극과 극인 나라 두 나라를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나라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저성장 기조가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저성장 기조가 오래된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게 또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시, 마라도나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남미에 있는 국가 정도로 아실 텐데 남미에서는 매우 잘 살았던 국가였었고요. 또 남미 치고는 백인이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미 지역에서 팜파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대 초원지대로 해서 밀이나 고기 생산량이 정말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온대 기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인들이 남미를 정벌했을 때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냉동선이 발명된 이후에는 그 생산된 밀이나 고기를 북반구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잘 살았던 국가인데 이제 최근에는 아르헨티나를 보면 이제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외채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선언인 조만간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정부가 나는 더 이상 빚을 못 갚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금, 스위스 프랑과 같은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국가의 기준금리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이고요.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97%입니다. 이 표만 봐도 이제 두 국가의 이제 기준금리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내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준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하고 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서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위해서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요. 또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가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제 디폴트 위험이 있고요. 디폴트 위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율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만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 내부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럼 국가 내부적인 상황을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 성장률인데요. 일본의 GDP 성장률은 이제 1.7%이고요.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은 10.4%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은 이제 매우 낮은 GDP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장을 해도 그 규모가 이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는 조금은 낮은 수치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일본이 저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이제 GDP 성장률은 10.4%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이제 10%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와 비슷하게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이 수치만 봤을 땐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경제 성장을 가파르게 하던 시기를 보면 이제 10%쯤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명확하게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냈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이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GDP라는 것 자체가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가는 그 당시에 그만큼 많이 이제 성장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생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생산한 걸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는 조금 경제 성장률이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GDP가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115.6%이고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3.3%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10%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100%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율이란 것 자체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0%가 넘어갔을 때 가격이 물가가 두 배나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GDP라는 개념은 국내 총생산한 물건의 개수의 합이 아니라 국내 총생산한 물건의 가격의 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격이 모두 두 배로 뛰었는데 이게 경제 성장이 10%밖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어쩌면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 규모가 조금은 축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을 봤을 때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제로금리를 통해서 이제 화폐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은 상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그런 모습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생기를 돌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두 국가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이런 수치만을 가지고 파악했을 때는 그런 자세한 점을 파악하기는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일본은 제로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높였다. 그래서 경제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은 저성장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화폐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나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르헨티나를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은 상태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쟁이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높은 상태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디폴트 같은 이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있잖아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매우 높은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시 두 국가를 보았을 때 자국 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